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6번째 시간이네요. 유아 행동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유아의 행동의 이해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유아 문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아 행동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유아 행동을 면밀하게 잘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잘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아이를 왜곡할 수 있는 거죠. 정상 범죄에 있는 아이를 문제 행동의 범주아이로 잘못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교사가 굉장히 개구쟁이 아들 2명을, 3명 혹은 3명을 키웠다고 세보세요. 형제 3명을, 남자아이들 3명을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사와 또 얌전한 딸들 2명만 키운 교사, 그리고 시끄럽고 산만한 아들과 또 얌전한 딸을 키운 교사,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다른 교사가 우리 영아들을 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누가 가장 관대할까요? 그렇죠. 개구장이 아들 셋을 키운 교사가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아이들은 거의 망나니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자기 아들만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문제행동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스트레스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얌전한 딸들만 키운 우리 교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산만한 아이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100% 뭐예요? ADH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산만하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이 아이는 어떨까요?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아동이 정상이기도 하고 또 문제아동으로 변해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사의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은 유아 행동 지도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요. 따라서 혹시나 아이들을 정성범죄 아이들을 우리가 문제아동으로 치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상은 뭘까요? 정상행동은 뭘까요? 우선 교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행동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하면 정상이다 라는 것이죠.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병적 증상이 없어요. 또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어린이집에서 원만하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대인관계가 긍정적이에요. 자, 이것은 어때요? 건강한 거죠. 정상이에요. 그죠? 이러면 정상이겠죠. 두 번째,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요. 그러나 유아는 아직 미성숙해서 발달의 어떤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완전한 이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 이러면 뭐예요?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인 거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아이들은 정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통이 정상이에요. 통계적으로 특출나지 않고 다수의 보통 사람에 포함되는 경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아들이 보이는 행동의 범위에 비해서 얼마나 일탈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데요. 한 6살의 손빨기 어때요? 많은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많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 아이가 조금 일탈 행동을 보이면 이걸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정상범죄 든다면 보통 이상이면 정상인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네 번째, 성장과 변화에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달하죠. 그래서 발달을 보면 뇌에서 어때요? 다리 쪽으로, 또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해 가죠. 또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발달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보이는 이런 변화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아 행동에 의해서 정상 행동은 어때요? 보통 이상이면 정상이고 성장과 변화, 그렇죠? 성장과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정상이고 또 건강하면 정상이고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행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행동은 도대체 뭘까요? 음, 유아기에 사실은 인간의 전생애 중에 결정적 시기로 매우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유아기. 이 시기에는 스스로 의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자율성을 획득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갖게 되죠. 자, 반면에 또 부모를 어때요? 안전기주로 생각하려는 그쵸? 심리적인 어떤 안전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독립성과 의존성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유아는 충동적이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고 자신의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하게 표출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행동은 뭘까요? 개념이 뭘까요?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 운동 기능적 발달 측면에서 행동이 정상적인 유아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발달적 또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비정상적, 그죠?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의 어떤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서 유발된 부적응 상태의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응 상태인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상 범주, 사회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행동은 부적응 행동으로 유아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사회 문화적으로 원만하게 이끌어 가지 못하는 일탈된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문제행동을 외연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외연화 문제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인 거죠. 주로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공격성, 자기중심성, 적대성, 행동 과다와 같이 어쨌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적응 행동을 외연화 문제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면화 문제행동은 뭘까요? 이 내면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내면의 어떤 감정의 내재화를 통해서 과잉 통제하는 사회적인 위축, 불안, 억제, 철회와 같은 내적인 부적응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적응 행동이 발달적으로 정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놓고 절대적으로 이제 뭐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나 또 교사는 일반적인 규범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유아 자신에게 피해를 주느냐,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행동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야기하느냐,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느냐, 또 타인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보고 문제 행동의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주로 발생되는 문제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격적인 행동, 반항하는 행동이라든지 부적응 행동, 불안한 행동, 산만한 행동, 뭐 이런 행동 등이 사실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훈육해야 하는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 문제 행동의 원인입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왜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 원인은 어쨌든 이 아이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문제 행동을 보여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런 충족되어야만 하는 어떤 욕구를 우리가 충족하면 되겠네요. 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근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왜 이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원인들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이 연령에 적합한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인적인 성향은 어떤지, 특성은 어떤지, 기질은 또한 어떠한지, 또 심리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파악하는 것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큰 근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좀 봐야 한다. 발달 정신병리학적으로 좀 봐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자꾸 들여다보려는 어떤 노력들이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유발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물학적 그 유발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유전, 그쵸? 유전인자, 기질, 성별, 연령별, 출생 순위,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또 임신과 출산의 합병증, 임신 중 음주, 흡연, 약물 복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 유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경적 요인은 뭘까요? 가족 요인, 부모의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문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문제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첫 번째 생물학적 유발 요인, 첫 번째는 유전인자예요. 공격적인 행동들은 여러 유전인자와 발달과 관련된 여러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인자, 공격적인 행동들은 매우 복잡하고 충동성 있고 새로운 것을 찾는 성질, 까다로운 기질, 공감의 결핍, 낮은 지능, ADHD 등 여러 유전자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그 특성들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그 여러 가지 그 메타 분석 결과로 보니까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유전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질이에요. 출생 후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나는 개인차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사회의 정서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질은 사실은 그죠? 아기가 막 태어나서 가지는 개별적인 성향, 그죠? 선천적인 어떤 행동, 정서, 반응 양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상의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격은 좀 다르죠. 기질은 원래 태어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은 그쵸? 기질이 까칠하다고 성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질이 까칠한 아이도 성격이 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어쨌든 타고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질은 토마스와 첼스가 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특성, 활동적인지, 뭐 용감한지, 까다로운지, 순한지, 두려운지, 수줍은지, 느린지, 겁이 많은지, 뭐 이런 형태로 기질을 조금 나누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누는 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기도 해요. 순한 아이인가, 내지는 까다로운 아이인가, 아니면 느린 아이인가. 그쵸? 왜냐면 세상의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왜 입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석션을 하는데 석션할 때 어떤 애들은 쭉 하고 빨았을 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런 건 뭐예요? 예민한 아이인 거죠. 까다로운 아이인 거예요. 그쵸? 또 그냥 쭉 하고 빨아내는데 가만히 있는 아이는 순한 아이일 수도 있죠. 그쵸? 또 이제 느린 아이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느려요. 이렇게 좀 느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타고난 어떤 성향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나 곤란한 상황에서 쉽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물건을 그러니까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활동성이 좀 높은 기질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기질들을 중요한 게 자녀의 기질을 알고 또 나의 기질도 있잖아요. 나의 어떤 그런 타고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파란색이면 어, 나는 빨강색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분홍색으로 좀 바꿔나갈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좀 바뀌어야죠. 아이들은 안 바뀌니까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기질이 굉장히 어린 시기에는 굉장히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유발 요인 중에 세 번째는 성별, 연령, 출생 순위입니다. 남아가 여아보다 3대1 내지는 10대1 비율로 더 많은 정서 문제, 정서 행동 문제아로 판정을 받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남아는 여아보다 영아들은 과잉 행동, 산만, 공격성 등이 외연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릴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숙해짐에 따라서 우울과 같은 내면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보면 출생 순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 첫 번째 유아는 보수적이고 완전함을 좀 추구하는 반면에 여기에 적절한 부모 태도는 어때요? 실수함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경쟁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해요. 이와의 독특한 어떤 독특성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죠.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믿음, 대신해주지 않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기다림? 대신 안 해주는 그 뭔가 그쵸? 인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출생 순위에도 또 이렇게 다양한 서로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유발 요인 중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DHD를 갖는 유아로 정의가 되는데 굉장히 과하게 활동을 한다든지 산만하다든지 부주의하다든지 아니면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고나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 생물학적 요인 좀 타고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들이 보일 때에는 우리 아이에게 조금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임신과 출산의 합병증도 이 생물학적 유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임신 초기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임산부는 분만 장애를 가지기 쉽고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하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음주나 흡연, 약물 복용은 어떨까요? 임신 중에는 외부로부터 자극, 공격에 되게 민감한 시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음주, 흡연, 약물 복용은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죠. 환경적 요인 중에 첫 번째는 가족 요인인데요. 유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가정 환경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됐다거나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엄마, 정신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에 빠진 부모, 반사회적이거나 범죄 행동을 하는 부모나 엄마,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와 문제행동의 원인 중에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정 요인이 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애 초기에 조금 어린 영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있는 동안 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부모와 분리되었을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부모를 따뜻하게 맞이하죠. 부모와 아이 간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결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친밀한 그쵸? 그리고 친밀하게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애착과는 다르게 저항애착입니다. 이 저항애착은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어떻게 해요?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애착의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방을 탐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왔을 때 부모에게 양가 감정을 갖죠. 어머니에게 다가가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고 신체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기도 하고 이 유형의 이제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어떤 때에 반응하고 어떤 때 무시하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저항애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긴장하고 불안하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요 애착도 조금 어려운 애착이죠. 세 번째는 회피애착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 회피애착 아이들은 어머니가 방을 떠났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부모가 주의를 끌려고 해도 되게 돌아가서 부모를 무시하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안아주고 진전시켜줄 거라는 믿음이 아예 없어서 기대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다소 사교적이에요. 때로는 부모를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타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친밀한 관계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게 회피애착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두려운 게 이제 혼란애착이에요.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겁니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유형이죠. 이 유형은 이 유형의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다시 돌아왔을 때 멍하고 얼어붙은 채 행동을 하고요. 부모가 접촉을 시도하면 부모에게 접근해야 할지 피해야 할지 갈등하는 듯 보여요. 부모가 안아줘도 몸이 축 늘어지거나 무기력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가 위로의 대상인지 불안의 대상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유형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릴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기본적인 것들도 챙겨주지 못할 때, 무관심할 때 이런 혼란애착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또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이제 혼란애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 중에 부모 양육 태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우민드가 제안한 이 부모의 양육 태도인데요. 크게 두 축으로 나누고 있어요. 애정과 통제. 그래서 보면은 권위적인 유형의 부모, 이게 권위적이라고 해서 뭔가 권위를 떨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힘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 힘 있는 말에 아이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말에 아이가 순종하고 또 그 안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적인 부모의 유형이 이제 권위적 유형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애정도 높지만 통제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애정적이고 반응적이고 일관적이면서 논리적인 훈육이 가능하고 이 안에서 아이들은 책임감도 높고 사회성도 높고 자신감도 높은 거예요.
반면에 애정은 높고 통제가 낮아요. 자, 이런 경우가 허용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정적이고 반응적이고 통제 없는 훈육이죠. 통제가 없어요. 그쵸? 통제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애정만 높고 통제가 약한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감이 높죠.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망나니로 클 수 있어요. 그쵸? 통제가 없기 때문에. 자, 독재형 유형은요. 통제는 굉장히 높지만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약하죠. 엄격한 통제, 규율, 설명 없는 처벌 굉장히 강하고 이런 이 부모의 양육 태도 안에서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의존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이 커지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방임적인 유형은 통제도 약하고 애정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애정도 없고 엄격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기까지 해요. 아이들은 독립심도 없고 의존적인 어떤 성향이 강해지고 또 아이의 자기통제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이런 유형의 방임적인 부모 아래 이런 아이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의 이런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래죠. 유사한 행동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비슷한 친구,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또래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또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유아들이 또래들과 집단을 구성해서 규칙을 이제 준수하면서 협동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이 점차 줄어들게 되죠. 학습에 대한 흥미나 목적,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아개념 형성 및 발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또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고치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래 중에 유능한 또래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아이가 발달하게 되죠. 또 협동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요. 또래의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또 상호작용 되어주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래끼리의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의 성인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래의 기능을 살펴보면 또래 관계는 일방적 수직 관계가 아니라 어때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서로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교환하는. 그리고 또래의 격려는 또래의 어떤 격려 인정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강화 과정과 모방 절차를 통해서 서로에게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이 쉽게 전달되는 거죠. 또 또래 간의 규칙 준수 제약에 따라서 책임감과 협동심, 갈등 해결과 타협력을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사회적 지지자의 역할도 해주고 또래에게서 긍정적인 행동 또 단점들 저건 좀 내가 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을 겨루고 기술과 능력, 발달 정도 등을 서로 비교해 평가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인 증거를 주는 것도 또래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래 괴롭힘이 사실은 또래 안에서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또래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괴롭힘이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또래 관계가 또래 기능이 또 하나 우리 이제 교육기관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문제행동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여러 기관에서 영향을 이제 받죠. 근데 이제 이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교육기관에서 문제행동 유형을 크게 한번 찾아보면 공격행동, 과잉행동, 아이들이 이제 막 벽에다가 머리를 박는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벽을 친다거나 자해행동이 일어나요. 아니면 꼬집는다거나 자기 사진을 막 꼬집는다거나 하는 거,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울며 떼쓰는 거, 자리를 이태해서 밖으로 뛰어쳐나간다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친구를 피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주의 집중을 못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이런 유아교육 기관의 어떤 다양한 역량 안에서 문제행동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유아교육 기관 안에서 또 어떤 영향을 아이들이 또 받을지, 아이들의 어떤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실 내에 문제행동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경쟁적인 분위기 조성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쨌든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해요. 또 참을 수 없는 교실의 분위기, 너무 막 경쟁적이거나 너무 침묵하거나 너무 혼란스럽거나 이런 경우도 아이가 힘들죠. 또 유아들이 자신의 욕구나 희망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소통의 언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또 감정 표현이 미숙하거나 갈등 해결력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뭐 이럴 때 사실은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의 역량 중에서 특히 이제 교사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받죠. 아이들의 어떤 문제 행동은 교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교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독재형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독단적으로 행동 규칙, 기준을 정해버리고 유아의 역할도 막 정해버려요. 그리고 유아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평하거나 학급 조직을 막 함부로 다루는 거죠. 시범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선생님은 아이들 행동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절하지만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죠. 독재형인 경우에는. 이런 독재형 교사의 역량은 서로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적대감이 있고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이죠. 아이들의 성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이 교사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민주형인 선생님은 어떨까요? 교실 내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거나 어떤 결정을 모든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죠. 일단 결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의 설정한 목표 달성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사 유아 간의 의사소통이 많고 유아들을 비교적 공정하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쵸? 뭔가 정할 때 선생님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의견을 다 반영하는 거죠. 자, 이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발성이 높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주장적이면서 솔직하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편안해요. 교실도 되게 규율이 있으면서 또 뭐예요? 아이들이 자발적이기도 하고 또 솔직하죠. 자, 이러면 선생님도 편하고 아이들도 행복해져요. 나는 어떤 교사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중에서 자유방임을 하는 교사도 굉장히 많아요. 부진한 유아에 대한 언급이나 간섭이 없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유아가 요구하면 유아가 요구할 때만 충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유아들이 토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규칙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요. 또 혼란하죠. 굉장히 산만하고 어지러워요. 자, 이런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또 아이들 또래 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어떤 성격이든 뭐 어떤 선생님의 어떤 그 유형이든 간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민주형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민주형 교사가 어쨌든 조기 개입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죠. 유아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성인과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루기 때문에 민주적인 교사,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조기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가 속한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협력과 함께 교사와 신뢰감 있는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해요. 유아가 이제 어린이집에 머물면서 충분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수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을 때 아이들의 어떤 문제 행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문제 행동의 원인 중에 환경적인 요인 중에 또 지역사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리적 특성이 유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도시에 사는 유아가 부모의 애착, 학습 지향, 가족 생활의 생활, 청결 상황,
여가, 소비 추구 생활이 어쨌든 좀 높고 아마 읍면, 도서 뭐 이렇게 조금 시골 쪽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경제적인 수준이 유아에게 영향을 또 주죠. 지역사회 내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가 자존감이 조금 낮을 수 있고요. 부모와 상호작용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덜 활동적이고 낯선 상황이나 타인에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회 적응이 조금 낮고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좀 부족하고 경제적 부족으로 인해서 싸움이나 폭력이나 어떤 공격성에 대한 형성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도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인으로 대중매체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이에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TV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세계,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되죠.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우리가 발달이나 교육에. 또 문화적 가치의 교육적 기능이 있어요. 오락 기능도 있고 심리적인 수준을 높이는 기능도 하고 있죠. 또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정을 기를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뭐예요?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을 시키는 것. 왜냐면 이제 TV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좋은 면도 많지만 나쁜 면이나 공격적인 성향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쉽게 노출되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쉽고 공격적인 성향, 폭력적인 성향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줄면서 안정성, 사회성이 낮아지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대중매체와 매스미디어의 영향들 때문에 특히 TV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핸드폰의 영향도 굉장히 막강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얘기했듯이 텔레비전,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 기기가 어쨌든 이와 문제행동의 큰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대중매체와 미디어에 관해서 아이들을 조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국가정보와 기본법 개정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아동에 대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의무화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안전교육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중독에 미스미디어에 어떤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와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의에 필요한 동영상들은 또 제공해 드릴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